자,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현대의학이 선택한 관점은 바로 파스테르의 세균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제약 산업과 또 많은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증상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이 증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찾지를 않죠. 혈당이 오르면 혈당만 내리고 혈압이 오르면 혈압만 내려줍니다. 감기가 생기면 여러 해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또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그런데 감기약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결하는 성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선택한 관점은 증상 완화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선택하는 모든 약들은 이 파스테르의 관점에 의해서 증상만 해결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방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고지혈증 처방을 받으시고 수치가 정상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 약을 꾸준히 드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고지혈증 약이 예방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해주는, 그 부분을 낙화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해주지만 우리 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다. 증상 완화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파스테르의 이 세균설 관점 때문에 현대의학의 어떤 제약산업이나 또 주사, 수술이 사실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역시 질병의 원인을 단순하게 잡아야만 약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치료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 관점은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체는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도 많이 겪고 늘 감기나 또 독감의 위험을 우리는 늘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걸리기도 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체내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균론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세균설에 의해서만 모든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또 몸 전체의 독소나 영양 상태, 체내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방법, 이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유는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아프게 되지 않았나, 아프고 나서도 약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쉽게 병이 잘 낫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의 전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절대 쉽게 병에 걸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완벽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 몸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라면 굳이 큰 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암으로 인한 큰 고통에 우리가 빠질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되는지 두 번째 요인인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심지어 약이 사람의 병을 다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약개발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약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꿈도 있었고 또 엄청나게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또 명예도 얻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일어난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약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은 예방약도 아닙니다. 약의 목표는 증상 완화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또는 의대 모든 커리큘럼에서는요, 증상을 중심으로 질환 중심의 사고와 질환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당뇨 전 단계가 오면 혈당 강화제를 처방을 받죠. 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심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당뇨 전 단계가 해결이 되나요? 당뇨병이 치료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를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정상으로 내려주는 고혈압 치료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오늘 먹었으면 다 치료가 돼서 내일 안 먹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또 고혈압 약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관점은 어느 정도 일정 수치를 정해놓고 이 수치를 맞춰주는 수치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왜 당뇨가 생겼는지, 왜 혈당에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는지, 왜 혈압이 올랐는지, 고지혈증이라면 왜 고지혈증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 생각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내부 환경설이나 앙투안 베샴의 세포론, 또 클로드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감기약이라는 처방이 있죠. 그래서 해열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진해거담제도 있고 또 기침 나오지 않도록 항히스타민제도 있고 이런 한 대여섯 가지의 감기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에 감기 바이러스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원래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데 감기약의 구성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감기약이라는 구성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엄청 열이 나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면 그냥 허브티 정도만 처방을 해준다 그래요. 약을 절대 거의 처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 약을 쉽게 많이 먹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약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증상을 왜 생겼는지 이 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약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약이라는 것은 한 면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개수를 산정할 때 치료량을 치사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게 되면 소화기도 문제가 생기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세대 항암제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의 특징은 맞는데요. 정상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있죠. 바로 위점막세포하고 두피세포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점막이 손상이 돼서 소화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죠. 자, 이 항암제는 치료량과 치사량,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양과 죽는 용량이 똑같이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 개수가 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를 많이 먹었다고 갑자기 사망하진 않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 치료 개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페니실린은 치료 개수가 1000인데요. 그 말은 치사량까지 도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처방받지만 항암제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치사량과 치료량의 기준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약은 치료 개수라는 것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한 약물이고 치사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치료 개수가 작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치료 용량과 치사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약은 한 면에 다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독성이 없는 것은 약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제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나 비타민 A나 이런 거는 식품 속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걸 먹고 사망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은 약이 될 수 없고 독성이 있는 것만이, 치사량이 나오는 것만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약을 가끔 한두 번, 두통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열이 발생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이럴 때 가끔씩 한두 번 먹는 약들은 그렇게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진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먹는 약들은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혈당 강화제나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을 매일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면의 독성인 이 성분을 계속 먹고 있구나.
그러면 이 독성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하게 처방받는 이 고지혈증 약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많다라는 뜻이죠. 원인은 지나친 정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이 당분이 글리코겐 그리고 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혈액 내 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보통 처방을 받으시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체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약 70%를 만들고 약 30%는 외부 음식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거라면 간에서 이걸 왜 70%나 만들어낼까요? 자, 인체에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막에 구성하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호르몬 있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혈관도 보면 다 세포와 세포의 연결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콜레스테롤 필요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어떤가요? 인체에서 뇌는 약 40에서 60% 정도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없이는 우리 생명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체에 지방이라는 성분 또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수치가 높다고 콜레스테롤 저해제를 먹으면 일단은 간에서 합성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모든 약들은 차단제의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들, 효소 시스템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고지혈증 때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수치의학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정 정상 수치를 도달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딱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사람의 몸은 그런 수치에 대한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 필요한 이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안 돼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세포막과 혈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혈관 기능 장애가 옵니다. 말초혈관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혈관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뇨병도 있지만 사실 치매도 혈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질환 장애,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안 되는 이런 원인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쁜 콜레스테롤 알고 계시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HDL과 LDL 콜레스테롤은 HDL 하이 덴시티 고밀도냐, LDL 로우 덴시티 저밀도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다른 것 뿐이고 각각의 우리 몸의 세포 안인지 세포 밖인지 그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기 쉽습니다. 한 10년 정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던 분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이 방광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근육,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그래서 마치 파킨슨병 초기 같은 너무 힘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차가운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고지혈증 약을 드신 부작용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약을 선택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내가 급한 불을 끌 때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성분이 맞지만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실수록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이제 인구를 보면
하루에 한 2알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만약에 70대로 넘어가면 더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자, 이것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나이 먹었으니까 뭐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어떤 분들은 정말 최대 많은 분들 20알까지 드시는 분도 봤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은 약을 다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상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질환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다고 당장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네, 고혈압이 심해서 혈압약을 당장 끊으면 정말 뒷목이 바로 당기고 심장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첨가물 음식이나 가공육이나 고기나 밥, 빵, 면, 떡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일단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이 선택했던 아침에는 제철 과일로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까지 사실 쌀밥을 먹거나 빵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침에는 우리 몸이 이제 막 깨어나서 소화장기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인 워밍업 단계입니다. 또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우리가 화장실에 먼저 가잖아요. 또 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계속 정화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분 결핍 상태, 탈수 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침만큼은 먼저 물 한 잔 드시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헬렌 리어링, 스콧 리어링처럼 제철 과일을 한 접시 드시는다면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까지 바꿀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